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10회 날 해서도 되게 좋습니다. 기획 시리즈 정책적시 포럼의 기획 시리즈 제목 새시대의 인사행정체제 개편 방안이라고 하는 기획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윤도빈 원장님이 해주시기로 하고요. 토론은 이찬 농생대 농산업교육과 교수님이 또 신정철 사범대 교육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좀 세 분을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세 분의 양력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빈 교수님은 우리 행정단의 전임 원장이시고 행정학회장도 하셨고요. 논문도 많지만 국제적으로 아주 저명한 인사 조직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이찬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 교수님이 현재 농산업교육과의 산업인력개발원 교수이신데 현재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이십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아마 센터장으로서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또 인사혁신 제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은 또 겸임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관련된 말씀을 잘 해주시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철 교수님은 현재 사범대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행정대학 석사도 하셨고 또 지금 행안부 선진화 추진위 위원도 하셨고 또 인사혁신처의 자체평가위원도 이렇게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분야에 아주 많은 관심과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도빈 교수님께서 한 25분? 네. 25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하시면 한 10분씩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가급적 방대한 양입니다만은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문제 의식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공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무직이고요, 하나는 경력직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를 이제 보는 시각은 원래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때는 사실 민주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무슨 인사, 민주성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했고요. 오히려 이제 일만 잘하면 된다, 능력 인사 이런 게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사 정권의 이제 협조적인 사람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과연 민주성을 반영하는 공직이 인사가 뭐냐. 그래서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역관주의 비슷한 게 이제 도입이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제대로 그때그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무직 인사 이건데요. 정무직 인사에는 또 이제 장처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이사장, 사장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가 전부 이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사고요. 매일 밀실응 인사, 회전문 인사, 인사 참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널리즘의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임명된 사람들이 일부는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경력이나 전문 분야나 해서 전혀 아닌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이제 비판의 그런 여지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재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밀실 인사 같은 그래서 대개 외부인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직업 공무원인 저도 이제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이 행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대학생 대부분요. 근데 거의 공시 쪽이라 해서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상당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 교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 토론자분들 이렇게 모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시험 채용이나 이런 것이 자꾸 공정성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그리고 초중고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과연 현재의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렇게 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소위 얘기해서 계급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방의 감촉 같이 매 정권 나오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직위분리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계급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면은 그 문제점을 좀 완화 내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직 인사의 합리화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감도 많고 그런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제한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저거를 해도 이 대통령은 바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실세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에서의 그 정무직 인사 이 실무를 전부 분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인사수석실이 있어서요. 그래서 후보 추천을 이제 해서 이제 압축해서 후보 받아가지고 기능을 하고요. 압축을 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거기서 밀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억울한 면이 있는 거면 세평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도 좀 들어보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풀이 상당히 이제 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을 좀 하다 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인재위원회 주는 것을 하나 만들면 이제 지난번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중앙인사위원회보다 조금 이제 다른 건데요. 중앙인사위원회는 주로 고위공무원들, 직업공무원들이 대상이었다면 이거는 정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그래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요 하는 것을 결국은 그 절차를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올라올 사람은 올라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밀실 행정이나 이런 비판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대통령의 그러면 인사권이 고유권인데 이걸 제한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이게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분리를 해놓자는 거고 밖으로 이제 빼자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3명이든 4명이든 압축하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대통령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원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밑에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무직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지 정치성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적 감각이나 정파성 이것뿐만 아니고 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실적 능력 이거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풀을 만드는 역할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밀실 행정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 이제 임기가 시작될 때 고위 공직자 임용 계획 플랜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이제 좁혀오고, 그리고 국민 모두 지금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 근데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여기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만 한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사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인사 후보 과정을 100배, 50배, 30배, 10배 이렇게 좀 축소해 오는 과정. 그 다음에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누구나가 이제 평을 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뭐랄까요, 투명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래서 윤리성 검증과 이제 정책 능력을 검증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사실은 이 장차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밑에 이제 장관, 보좌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제점은 뭐냐면 교육제도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기르는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치외교학부에서도 정무직을 기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최종 단계, 임용 단계를 얘기했지만은 대학 교육이나 이런 걸 맞춰서 국가 인적 자원의 차원에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것을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를 본다면 가장 중요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PSAT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7급 공채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는 문제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2분 정도, 한 문당 2분 좀 남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뭐를 측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초중고부터 우리가 객관식을 익숙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 지금 네 분 중에 누가 공무원 중으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냐 1번, 2번, 3번 하더라도 고르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객관식에 너무 객관적인 걸 중시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한다를 골라라.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면 이건 암기식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실제는 의도는 처음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문제 풀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산이 아니고 인공 양식이 전부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과연 저를 측정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이제 객관적이고 누가 시비 붙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모두 대학 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문대학 이런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99% 정도가 다 대졸 출신들이 9급 시험을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인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MZ 세대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 수없이 몰려드는 수험생들을 어떻게 자르느냐, 이게 자르는 것이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뭐 공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연산으로 실제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한 것을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하기가 이렇게 뭐 당장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 대학 교육에 가산점을 주고 또 미국의 그 프레지던셜 펠로우십 같은 이런 걸로 해서 그렇다면 석박사 하기 전에는 조금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는 이거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의 대학에서도 전부 공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행정학과 이런 데에서는 과목은 멀쩡하게 어떤 무슨 과목이지만 거기서 문제풀이 이런 것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 그 다음에가 젊은 세대가 정상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공직에 흡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다 풀어놓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 마지막 한 단계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인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됐다면은 인사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직위분류제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근본적인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 공무원 조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직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장관 밑에 차관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인데 실제로 우리 그 공무원들의 인력 구조를 본다면 각 부처 등 간으로 본다면 제일 옆에 있는 사다리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않으니까 들어온 사람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거기 이게 이제 그 사다리를 연령이나 뭐 근무 연수로 친다면 저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인력 구조는 이렇게 사다리 구조인데 조직의 보직은 그 피라미드 구조를 꽤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상위직으로 갈수록 사람 많고 자리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갖다가 뭐 직위를 분리해서 뭐 어떻게 하자 그런 건데 그건 아무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모래시계와 같이 중간 기능의 중간층이 별로 필요 없는 상위 전문직과 밑에 행정 서비스를 조정하는 실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구급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등급제로 18등급제로 하자 이거죠. 독일의 경우 대졸자의 경우도 1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하고 등급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계급은 거기에 사실은 이제 계급 간의 이동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5급하고 6급하고 칸이 맞춰 있죠. 그런 건데 그 이제 통합을 지금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고시 되더라도 5급 되고 나서 4급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 하면은 사실 세 단계밖에 안 된다는 뜻이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다 터서 그러면 승진이라는 거 없애자 이런 그것도 가능을 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30년, 27년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진하는 그런 그 재미는 있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는 18등급을 해서 지금 우리 고시 그러니까 5급, 7급, 9급 시험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약 그 B급의 여기 6등급 이런 식으로 돌입하면 12단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등급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호봉제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가 이제 실제 실무직 같은 거는 C 등급의 요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B까지 갈 수 있다면 보통 현재는 사실은 전체는 9등급이지만 그 내부 들어간 걸 치면 우리는 3단계 내지 5등급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12등급 정도로 가게 해서 주기적으로 승진하는 재미를 붙여주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피라미드하고 사다리꼴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어느 국장은 일반 행정직 뭐 3급 아니면 고위공무원단 나급 보한다 이렇게 한 자리에 어떤 사람의 1인 직급을 딱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이제 피라미드하고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승진 적체다. 뭐 소위 힘 없는 분 없는 부처대로 있는 부처대로 이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아까 이제 계급이 아니고 등급이기 때문에 18등급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거, 보직은 다른 거다. 그래서 보직 중에 상위직에 있어도 뭐 리더십이 없다든지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밑에 자리를 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등급은 낮지만 한두 개 낮지만 그리고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막 잘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지휘하는 자리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완전 흐트러지면은 또 관료제의 저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외 이게 어떻게 보면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지금같이 하면은 기관장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술직 차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편은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모든 공무원들이 외국 그거를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 복수직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면서 동시에 이제 기술직, 그래도 대학의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2개 이상 정도의 그런 직렬 내지 좀 더 하부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일단 시야가 넓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직에 있어서 아까 등급을 좀 등급하고 자리하고 고리 관계를 좀 느슨하게 융통해 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복수 직전을 한다면 그러면 기술직 중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기술직 어떤 기술직에 전산직에 행정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전히 아까 피라미드에서 이제 사다리꼴 남는 상위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를 갖다가 그걸 맞춰서 1인 1보직제를 항상 해놓으면은 이게 일이 없는 데든 우인설관을 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일이 없는 데는 그냥 대충 한가한 경우가 있고 바쁜 데는 계속 바쁘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또 그거 조직에 들어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서 예를 들면 연구, 조사직 이런 식으로 별도로 관리를 해서 평소에는 그런 업무를 주지 말고 결제하고 이런 거를 주지 말고 어떤 특수 저거를 갖다 연구를 좀 시키고 조사도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진짜 관리하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투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특공대 비슷하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간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가요? 풀타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직 임용이 안 됐어도 예비군 비슷하게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항상 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왔다 공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인력군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대가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정무직이 애매하고 인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 부분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평판도 떨어지는데 정무직 인사를 클리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직업 공무원 이제 전부 지금 철밥통 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족이 이렇게 막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 시험도 좀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활용해서 다시 이런 그 최대의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면은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이게 정치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고 이제 거의 공무원들 불만도 많아지고 뭐 정치적 중립성에도 늘 고민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직업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대로 정무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대로 서로 다른 논리와 다른 경력 경로를 만들어줘서 선수단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그 젊은 국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장 교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맡고 있는 이창 교수입니다. 담당하는 교과는 직무분석, 성과관리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선거 시즌마다 등판하는 이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NHRD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으로 세분화해서 각 업의 속성에 따라서 명쾌한 인사관리 그리고 인재육성 해법을 제시해 주신 발표문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사이다 1.5리터를 원샷한 것처럼 속이 후련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특히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저희가 같이 인식하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민간 쪽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혹시 그 지난 5년간 저희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간 기업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인사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어느 기업일까요? 우리나라 취준생들이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카카오? 지난 5년, 최근 2년은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5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삼성, 삼성 중에서도 그렇죠. 삼성은 각 계열사 전체를 크게 두 개로 전자와 후자로 나눌 정도로 전자의 패키지가 그만큼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선호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될까요? 10년? 10년? 5년? 15년? 15년? 6.7년입니다. 6.7년. 이 채 7년이 안 돼요. 그렇게 선호하는데도 채 7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오늘 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공공부문의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관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연사하기 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특히 직업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체계가 민간 기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주옥 같은 해결 방안들이 새 시대의 인사 시스템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이런 질문하고도 귀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무직 공무원 인사 문제 주로 이제 선발 승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무원 인사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고 실제로 장기 근속을 통해 경력 개발해야 되는 이 직업 공무원들의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라고 말씀을 많이 나누시죠. 그래서 채용 단계부터 퇴사까지 차원에 걸쳐서
시스템적인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이런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토론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별로 말씀해 주신 대상별로 두 가지 차원 토론문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는 만사일까 아니면 구멍이 뻥뻥 뚫어진 망사일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발표문에서 언급된 정무직 인재 양성 시스템의 부재는 그 선발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귀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최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밀실이 인사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존재는 하는데, 발표문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의 개성과 권력 기반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국가인재위원회의 신설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행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변화시켜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시스템도 아예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런 주장들이, 이런 합리적인 주장들이 의사결정권자나 기득권의 관점에서 수용 가능해야 반영이 되고 현실화될 거기 때문에 이 정권을 불문하고 낙하산 부대가 오히려 최정예 공무원처럼 요직을 독식하는 문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기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냐? 우리는 그러면 매번 그렇게 정권마다 우울한 시스템이었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지냈던 박남춘의 저서의 대통령 인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소개된 인사 삼신제라든지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저희 현대사회에서 가동이 됐었기 때문에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가 관리하고 있는 인재 데이터 베이스의 운영 방식은 임 교수님 발표해 주신 지적에 100% 공감하고, 그러면 이 해당 기능이 왜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냐 하면 자기 추천 제도나 인재 국민 청원 제도가 엄청 아름다운 취지입니다. 민주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취지인데, 과연 이 취지가 낙하산 부대의 전투력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요. 거기에 시발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몇 명이 담겨 있는지, DB가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이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서 이 분야별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인사 추천 시스템이 양성화되어야지 이 DB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데, 인재 DB와 관련해서는 그 영문 속담에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들어가는 정보가 뭐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인재들이 여기에 스스로 자기 추천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시스템을 어떻게 실제로 개선해야 될지 답이 나오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직업공무원 쪽으로 옮겨가면 직업공무원의 인사 선발은 객관성이 타당성을 지금처럼 희생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업공무원 제도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5급 공채 행정고시 제도가 엘리트 관료들을 잘 육성해서 근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했으면 저희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인데요. 근데 지금은 대입 진학률이 70%를 넘나들고 있고, 2020년 5급 행정직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이 26.6세지요. 합격자의 90% 이상이 20대지요. 이런데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세 개 영역으로 저희가 피셋을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치러가지고 지금처럼 선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주관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공정성의 시비에 트라우마를 갖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희생을 그냥 무릅쓴 게 아닐까.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수능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체제로 선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과목당 오지선다형 40문항씩 90분 안에 이걸 다 풀면 문항당 지문 포함해서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는 이건 뭐 저희가 거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예산상, 시간상, 주어진 여건상 주관식의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객관식과 주관식의 황금 비율을 찾아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아까 발표에서 보신 대학 교육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이 대학에 몸담고 있는 후배 교수로서 절절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피세 측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능 시스템의 한계점과 거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악영향을 줬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악순환 구조로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개선의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간의 눈길을 끄는 선발이나 평가 시스템 못지않게 퇴사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직업 공무원이 워낙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입직에서 퇴직까지 이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마련해주고 제공해줘야 될 것인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근속연수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이걸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많이 해소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순환보직 시스템 때문에 전문성 함양에는 저해되는 요인들도 많아서 이걸 직군별로 좀 세그멘트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수반된 발표문이라 저희가 그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신 직급체계 개편도 이거는 인사 전반의 프레임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안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진일 교수님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학과의 신정철입니다. 임도빈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이찬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우리나라 인사행정 시스템은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 시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일본의 인사행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계급 질서에 바탕을 둔 군대 관료제의 인사행정 시스템과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 유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적인 구조죠. 왜냐하면 복종의 의무가 있고 이것에 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는 위법한 상사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에는 형사벌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이고 부당한 지시에 반할 경우에는 행정벌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이런 상명하복에 근거한 계급주의적 공무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임도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계급제의 보완적인 접근과는 조금 상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계급제적인 공무원 시스템보다는 좀 직위분리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또 이 계급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관료적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인사행정학에서 많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역관제와 직업공무원제, 계급제와 직위분리제, 실적제와 정실주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그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은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역관제보다는 직업공무원제,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리제, 정실주의보다는 실적주의가 조금 더 가미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상당히 올드 패션 행정학에 바탕을 두고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들 사이에 가끔씩 정치권에 줄을 서고 일보다는 소위 인간관계를 넓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보다는 이속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제도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또 그 전권을 부여받은 정권 또 그분 전체적인 그 관계자들의 어떤 성향, 의지 등에 의해서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와 더불어 사람, 문화, 풍토 이런 것을 같이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안 중에 하나가 국가인재위원회 설치, 장단기적 계획과 인력 풀을 활용하고 정문직 공무원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 능력이 높은 인재를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100% 동의합니다. 이제 선거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각종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돕는 과정 중에서 정책을 입안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은 뒤에 그 정권에 들어가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또 이 정책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정책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를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 피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무적인 판단 능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가 그 그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어떤 현실을 인식할 때, 문제 인식을 할 때 1차적 판단을 정무적 역학관계의 관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이 이제 정책적인 것을 고민하겠죠. 이 정책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국민한테 얼만큼 혜택이 들어가느냐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국가인재위원회 설치, 장단기적인 계획과 인력풀이 운영,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무직 인사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롭고 아주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인사검증을 윤리성 검증과 정책 능력 검증 두 가지로 나눠서 윤리성 검증에서 일정한 단계, 즉 ABC 중에서 뭐 C를 맞지 않는다면 정책 검증으로 가서 정책 검증 중심으로 해서 그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책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적 방안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위 고위직에 임용이 되는 상당히 많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변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과정 중에서 오늘날의 관점이나 또는 당시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윤리성의 검증 문제만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정책적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의 검증 과정을 보면 윤리성 검증으로 시작해서 윤리성 검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정책 능력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윤리성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임용이 될 때 그분이 어떤 정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그분이 공직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얻은 각종 정보와 권력 또는 권위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전이 아니라 그 이후겠죠. 공직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 5년 또는 10년 정도 지나서 그분이 어떤 그 변화, 뭐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회적인 뭐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지. 지금처럼 임용 단계에서 진을 다 빼놓고 그 사람이 2년이건 3년이건 뭐 길게는 5년까지 공직을 한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신경을 안 쓴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이나 윤리성에 맞는지 하는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직업공무원 충원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직 적격성 평가의 전면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대학 교육과 연계된 객관식, 주관식 혼용시험, 면접 등의 중요성 등을 저도 상당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는 시험의 신뢰도, 타당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특정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 그 시험에 출제하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한 3개월, 5개월 뒤에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 80점 이상 나오는 분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얘기. 타당도,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와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험이 표준화 검사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시험이 선발 시험으로 활용될 경우에 변별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100점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내주는데 문제는 이 틀린 문제들을 맞춘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틀린 문제들은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들,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인데 거기에서 주의 집중해서 그 쉬운 함정들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합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뽑는 공직에 적합한 인재라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남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남들 다 틀리는데 나는 맞는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더 공직 수행에 떨어진 사람보다 적합한 인재들일까?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이 제도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제도고요. 이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의 SAT를 도입해서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고교 교육 과정하고도 맞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학원으로 내몰아서 학원 교육이 그 주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학 교육과 공직 임용제도의 연계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교육과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 그리고 실제 출제되는 과목 2차에서 등등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파행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전적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결과를 시험에 반영하고 시험 점수가 높으면 과연 이 사람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공직에 들어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역량으로 전환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직한 인사혁신 쪽 전 고위 간부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행정학 분야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의 성적이 많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왔을 때 다른 학문 분야, 저로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된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공직에 들어온 사람보다 더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즉 행정학과나 이런 공직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 개설돼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정들이 우리 현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의 교육과정, 행정학과 예를 들면 교육과정은 미국에서 발달된 공공행정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가서 담당할 직무는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공공행정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 중에는 그래도 예를 들면 주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공공행정학과라면 거기서 배우고 리포트 쓰는 내용들이 상당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교육 과정을 분석 안 해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안 할 가능성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주류가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류가 이론이라는 얘기는 주로 공공행정 분야 이론이 발달된 미국 이론들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체적으로 좀 이론을 우리가 아니라 이제 발달된 이론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과학 전 분야가 현실 문제를 제대로 어드레스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업공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위와 직급을 좀 분리해보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직급이 올라간다고 그분이 높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라도 좀 몇 군데 부처 또는 몇 군데 조직에서라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사연구직이 신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될 게 대학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이제 리더인 서울대학교는 조사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겠죠. 근데 그런 그런 인적인 훈련을 하고 또 그런 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도 조사연구직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 고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지금 온라인상 우리 플로이 가시는 분도 말씀 아는 분이 지금 계셔서 지명할 테니까 혹시 질문 좀 하시고요. 이창길 교수님 혹시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는데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아닌가?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이창길입니다. 네, 네. 아, 예, 예, 이장님, 예, 그냥 아까 진작부터 임동규 와 교수님 계셔서 말씀하고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귀한 시간 예, 내셨는데. 네, 네, 네. 점심시간이라 제가 좀 이렇게 임동규 교수님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 보니까 국가인재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18등급으로 한다는 얘기, 대학 교육과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과 연계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느낌으로는 옛날에는 훨씬 더 파격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셨는데 조금 뭐랄까요? 아주 변화 지향적인지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인재위원회 이제 정부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인재위원회가 정무직만 담당을 하면 어차피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합치는 방법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청문회 대상을 지금 청문 개선 방안 마련된다면 청문 대상을 늘리는 게 좀 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9개 계급을 18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도 이름 좀그 이해는 가는데 어찌됐든 뭐 계급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계급제가 9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이 계급제를 설령 직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계급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인사 시스템 변화 방향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고심 끝에 교수님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는 내용 이상의 또 깊이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런 저의 우려스러운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이렇게 닫고 있는데 호출해가지고 말씀해 달라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질문을 우리 교수님들은 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나머지는 우리 임동민 교수님께서 토론에 반응을 보이시면 되겠고 한 2분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다 못하니까 온라인에 있으시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하시죠. 네, 금현섭입니다. 5년의 지금 주기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특히 정무직, 속된 말로 어공이죠. 정무직을 운영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념성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의도한 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약간은 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적이거든요. 즉 그런 엽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 방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가인재위원회 이게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일종의 어떤 풀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풀 안에 들어간 것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많은 그 캠프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하나의 형태를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나 조금 더 대규모로 한다는 절차성을 좀 강조한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 대학 교육과의 연계는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최근처럼 공직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게 돼버리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잡이라고 하는 것을 얼로케이트하는 형태로 지금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대학이 이런 공직 추천권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아까 신 교수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과연 그럼 대학 교육은 충분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또 이제 생길 것 같고 또 과연 그 공직 추천권을 행정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편중되거나 독점 형태로 가는 것은 그건 또 교내에서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정원 교수님께서 뭐 여러 질문도 많고 하시는데 사실 말씀을 좀 한 2분 정도 하신 비가 있겠네 싶은데. 너무 짧은데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 세 분, 네 분 코멘트 정말 감사하고요. 좀 시간이 나면은 좀 넓게 답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국가인재위원회 그 정무직 저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이견인가 이런 여러 의견이 있으실 건데, 이창 교수님은 이게 과연 수용 가능할까? 그 낙하산 부대가 북한 부대의 전투력을 이길 건가? 근데 그거는 지금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중점만 바꾸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음에가 이제 신 교수님 아니고 이창길 교수님이 인사권 하죠. 인사권을 하는데 고유권이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처음에 추천 범위에서 풀에 먼저 집어넣어서 올라오면은 오해는 좀 덜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오해는 그것도 최종 낙점권도 자기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얘기고 어공 역관주의 중요해요. 전 진짜 정무직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을 진짜 교육도 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대학과 연계가 제일 이제 직업 공무원의 경우 제일 중요한데 저는 로스쿨하고 그 다음에가 이 공무원 시험 그다음 이공계는 의전원 시험이 대학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이제 우리 신 교수님도 동의를 하셨지만 다른 분들 다 동의하겠지만 이 객관성, 공정성을 이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이 이럴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발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학 교육도 변해야죠. 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학 공부한 친구들이 좀 낫냐? 지금 현재 이렇게들 학원 가서 공부했지 대학 공부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가 지금 다 고민하는 게 대학 교육이 인간성이라든지 이런 성숙한 사회 인후를 기르는 거냐, 특수 직업에 대한 담당 직무 능력을 기르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그 많은 저거를 금방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직무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전, 세계관, 철학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업무 능력을 기르는 거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거기 가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교육이 지금 왜곡화되는 것이 이 세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록 조금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우리 대학이든 더 절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뭐 제가 저보고 사회를 봐라고 했으니까 지금 2분인데 한 1분 정도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잠깐 우리 임동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보태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정무직과 관련해서는 임동윤 교수님 아이디어는 이쪽 정무직 인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많은 걸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화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범위를 넓게 해놓고 그 중에 그 넓은 범위 안에 있는 인사를 조금 더 객관화, 투명화, 뭐 전문성이 제고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저는 반대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는 인사권을 훨씬 더 재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관 인사, 기관장 인사, 그거 할 때 공원위하고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 청문회 다 거쳐야 되느냐. 결국은 그 전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국민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어느 대통령이 어느 인사권자고 본인이 제일 좋은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제를 한다면 거꾸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마구잡이 전부 다 자기 인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대통령이 하는 인사, 그다음에 장관이 하는 인사, 기관장 하는 인사 이런 것들이 다 범위가 달라야 될 것이고, 다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장희 교수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저는 반대로 청문회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미국밖에 하지 않는 이 청문회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정말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뭐 당연히 그걸 원하니까 국민들 때문에 하긴 하는데, 청문회 대상을 줄이지 않는다면 임동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건 대체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주로 정무직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엄청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런 지금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 행정대학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행정대학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어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어쩌다 공무원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공직에 가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 학교 교육과 공직으로 가는 연계성 문제는 뭐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제가 막 지금 오기 전에 북학위를 읽었거든요. 박재가의 북학위를 읽다가 왔는데, 북학위에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추천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받고 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장이 일단 면접을 한번 보라. 면접을 본 사람 중에서 다시 그걸 중앙으로 보내라. 이렇게 인사 절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는 지금 사실은 대학 갈 때는 수능을 중심으로 가서 고등학교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큰 문제고, 그 다음 대학 교육을 망가뜨리는 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사로 이걸 보았으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으로, 대학 교육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체제는 마땅히 말씀하시는 대로 마땅히 지금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그래 하시죠. 예.
제가 만약 시간이 너무 쫓겨서 그 중요한 이슈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정철 교수님도 그렇고 그 이창호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계급제, 직위분류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계급제는 뭐냐면은 등급이 9급이냐 등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결정자하고 실무자하고 상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관 이상은 결정자고 그다음에 그 집행자 이들 간의 명령 복종 관계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위분류제도 미국에도 그게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까지 해서 모든 것이 계급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18등급으로 하나 뭐 한 등급으로 해서 그냥 호봉 같은 걸로 이제 그걸 없애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양쪽 다 가능을 하다고 봐요. 근데 승진 재미라도 있으려면 한 주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또 앞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 혹시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볼지도 모르겠는데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좀 더 학습도 하시고 또 퍼나르기도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 또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발표해 주신 임도균 교수님, 두 분 토로자, 또 가운데 계신 교수님, 우리 불러 계신 분들, 온라인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아주 좋은 세션을 가지게 됐다는 감사로 마지막 박수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